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슬픈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진짜 이제 가시화됐습니다. 물론 이슈가 본격적으로 될 것은 내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일몰제에 따른 대량 해제는 아마 내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이유는 우리 서울의 대부분의 정비구역들이 2012년 2월 1일 전, 그때 이제 정비 계획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몰제에 대한 규정이 2012년 2월 1일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정비계획 세웠던 곳들까지는 소급해서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2월 1일 이후에는 정비계획 수립한 데들이 많지 않아서 그 내용에 따른 일몰제, 그러니까 일몰제라고 하는 건 다음 단계까지 제각 빨리 가지 않으면 서울시장님이 해제하는 그런 어떤 제도예요.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없다가 거의 아마 첫 사례일 것 같습니다. 증산 4구역이 해제가 되나 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소송도 했죠. 그래서, 근데 대법원까지 갔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요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그러니까 증산4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하는 내용,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그런 내용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기사들 좀 나오지 않겠나 싶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제된 재개발구역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추진하자, 반대하는 부분들 재척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다시 수립하자, 의견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제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쓴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흔히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그리고 매몰 비용 지원, 지원되지 않는 비용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등, 또는 재추진할 경우에 이전에 사업 추진했던 이 추진 주체들이 사용한 비용을 어떻게까지 승계할 것이냐 등등 여러가지 참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참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참 이게 어느 한편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 증산 4구역이 풀려나갈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은 갭투자 관련이에요. 이 갭투자라고 하는 게 참 굉장히 핫했던 시절이 있죠. 지금도 갭투자라는 표현 많이 쓰지만, 지금 쓰는 이런 얘기들은 갭투자라는 표현을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갭투자는 진짜 말 그대로 마진뛰기라 그래야 되나? 매매가랑 전세가랑 딱 달라붙어 해서 돈 얼마 안 주고 사는 거. 이제 그런 소형주택들 막 그런 식으로 쓸고 다니고 몇십 채 내 갖고 있어요. 몇백 채 있어요. 이게 하나의 자랑처럼, 지금도 자랑일 수 있나요?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 돈을 돌려주기 힘든 임대인들이 나몰라라 만세 부르고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이게 지방의 얘기겠거니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힘들어지기 시작한 지방 일부 지역의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그렇지만도 않은 거예요. 근래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서울 화곡동 사례들이 있었는데, 서울 안에서도 이 전세 가격들이 빠지는 이 빌라들 이런 쪽에서 이 주택을 10몇 개, 100개, 100개 이상 이렇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임대 가격 빠지면서 모르겠으니까, 나는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냥 전세 떠안아서 그 가격에 사든가 이런 식으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전가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 이런 지금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역전세, 전세 가격이 빠지는 상황에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그래서 깡통 전세가 된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 기사 중에 보면 강민석 KB 경영연구소 부동산 연구팀장님 얘기를 좀 언급해보면, 금융위기 당시 국내 주택시장은 LTV의 관리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파산 리스크가 적어서 해외 주요국 대비 주택 가격 하락폭이 적었지만, 최근의 갭 투자의 경우에는 과거 해외와 같이 사금융을 통해 높은 LTV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진짜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거나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발생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이런 보완을 통해 세입자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전세 이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전세 보험,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해라, 그 얘기들을 다 합니다.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일단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돈 대신 주고 나머지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임대인한테 받을게요, 뭐 이런 구조입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전체적으로 꺼지고 나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이런 한 집, 두 집만 이런 게 아니라 보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했는데 임대 가격이 무너지면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회사가 줘야 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회사도 파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험도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해결될 때는 보험회사가 덩치가 있고 규모가 있으니까 그 한 개, 두 개, 뭐 몇 개 문제가 발생하는 몇 개의 집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게 많아지면 다 폭삭 무너앉는 거죠. 제도 자체가, 이 서비스 자체가 붕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 전세 가격이 높은 주택 등을 구입하는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 보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오는 거는 뭐냐면, 요새는 많이 잘 열려 있잖아요. 정보들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들에게 좀 정보들을 오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 주택의 임대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갭 투자 문제.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이 뭐 한 채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집의 임대인이 딱 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커버하기 쉽겠죠. 근데 이 사람이 집 10채, 20채, 100채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에 임대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면, 나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집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들을 오픈해주고, 그런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국토부라든가 뭐 재산세 내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해서 임차인들이, 지금은 우리가 뭐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하세요, 아주 기초적인 걸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열람하는 것처럼, 임대계약 체결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굉장히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냐 아니냐, 이걸 개인정보니까 모든 걸 디테일하게 오픈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계략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뭐 임대 전세를 많이 끼고 있는 건지 대출이 많은 건지 등등 허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임차인이 이 집을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열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기사는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저께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해프닝인지 아니면 무슨 예고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사에 올라왔네요. 사실 이 내용은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의 내 집 마련당이라고 하는 소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클리앙 사이트 소모임 중에 내 집 마련당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편안한 잡담란에 이런 글이 어제 올라왔어요. 지금 뭐냐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될까?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9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 질문을 받았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삭제됐어요. 금방 삭제됐는데 지금 링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한 31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90% 이상이 이제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그리고 질문을 한 주체가 기획재정부 정부라는 데에서 야, 이것도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 손 건드리려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건의기 홈페이지에 의견 올려서 대부분 반대하자 슬쩍 없앴다. 기재부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근데 보면 이 내용이 당장 지금 이런 얘기가 오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거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의 상승장에서도 똑같이, 그때도 뭐 똑같은 톤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1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주제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적은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때도 기사화된 적이 있고, 근데 물론 이제 폐지가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뭔가 언급을 했고 이런 액션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간 안에 올라왔고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건드릴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살짝 걱정이 들긴 듭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격적으로 비과세 혜택 폐지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고 하고, 익명을 요구한 세무사는 일시적 2주택 기산일 변경과 기간 축소,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 등의 변경을 추진한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는 검토한 바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란 얘기인 거죠. 참 근데 이거 웃기죠? 뭐가 웃기냐면 어제 제가 읽은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방에 미분양 많이 나는 데는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같은 거 걸어서 유주택자들이 가서 그 집을 대신 사주게끔 하고 차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걷지 말자, 이런 내용을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에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언급했을 때 이 갑론을박이 되게 많을 만한 주제죠. 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폐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당연히 반대죠. 그리고 지금 9억 원의 기준 자체도 이 중위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9억 원이라는 금액, 과거에 6억 원이었고 그 전에 3억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기준 자체가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인데, 아파트 고가주택의 범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가주택도 기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낮은 가격대의 고가주택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올려주는 게 형평성이 맞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냐 생각은 합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자, 물론 이견이 있을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고요. 뭐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뉴스테이형 재개발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일반 분양하면 분양이 안 돼요. 근데 사업이 이만큼 진행해 왔으니까, 재개발 사업이 이만큼 진행해 왔으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되게 노후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고, 마무리를 하려고 봤더니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게 생겼죠. 이제까지 이만큼 진행을 했는데, 또는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뭐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밀었던 이 임대주택 공급의 방향성이 뭐냐면,
공공, 나라가 돈이 별로 없어. 앞으로 이 택지 확보해가지고 임대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고 이런 거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민간 중에서 제일 얘기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업들이죠. 그래서 건설회사 등 기업들, 당신들이 주택을 좀 지어서 민간 임대사업자가 되어주세요. 기업이든 관리업체든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뉴스테이 사업들을 되게 촉진하고자 하는 게 방향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임대주택 공급 방향성이 뉴스테이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재개발로 집 지으려고 하는데 일반 분양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조금 혜택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분양하지 마시고요. 건설회사 등에게 파세요. 그래서 걔네가 뉴스테이로 임대주택 공급하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짠 거죠. 그래서 뉴스테이형 재개발 사업이 도입되게 됐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좋지, 일부는 기업들이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세대수가 이만큼 아파트 안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팔리기 힘들 것 같으니까 뉴스테이 형태로 사업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뜨거웠잖아요. 좋아진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테이한테 팔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해도 잘 분양이 될 만할 것 같아. 이런 판단들이 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뛰자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재개발로 전환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 뉴스테이에서 매입해주는 가격 자체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우리가 차라리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사 읽어볼게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전국 31개 사업지에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총 가구수가 7만 5천 가구에 이르는 노후주거지 재개발 대형 프로젝트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주변 시세 임대사업자 리츠를 통해서 주변 시세의 80% 가격으로 선 매입함으로써 정부가 주택 도시기금을 출자한 리츠가 80% 선에서 선매입 싸게 사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활발히 공급하고 안 풀리고 있던 재개발 사업도 물꼬를 터주게끔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인천의 부평 4구역 조합 같은 경우도 보면 조합원 총회 열어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라고 하고요. 찬성이 참석자 가운데 99%, 엄청나죠? 그래서 민간임대 리츠에 넘기기로 한 178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엄청 많아요. 2540가구 중에서 1784가구니까 조합원 물량은 얼마 없네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올 예정이라는 거고, 조합에서도 이 매입해주기로 한 리츠 쪽에다가 가격 인상을 요청을 해서 그 금액 말고 우리가 예전에 약정한 금액보다는 좀 더 비싸게 니들이 사가야 된다라고 해서 리츠 쪽에서는 오케이가 됐는데 허그 쪽에서 반대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합에서 이렇게 반대로 지금 바꿔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안 한다라고 좀 결정했다고 하고, 인천 청천 2구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일반 재개발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아마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방향성이 뚜렷하게 좋은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이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재개발로 전환하는 사업장들은 다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개발 구역에 투자하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반 분양 잘 되고 수입 늘어나고 한다고 하면 이 상승분들 분양 성공에 대한 이윤까지도 비례율로 껴안아서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고민들 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정부는 이 분양가를 계속 억제해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하려고 하죠. 근데 민간 분양보다 더 분양가가 저렴한 게 바로 공공 분양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그 안에 공공임대라든가 공공분양 물량들을 절반 이상 의무적으로 넣게끔 해야 되는 택지죠. 택지 사업이고. 근데 이 공공분양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로또죠.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민간 아파트를 받아도 로또인데 프리미엄이 붙는데, 공공분양은 그거보다 공급가가 더 싸니까 더 먹을 게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최재성 의원실 주최 공공주택 토론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이 결국 분양받는 사람들만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택지에서는 이런 물량들 말고 환매 조건부 또는 토지 임대부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로또가 특정 몇몇 당첨자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아예 되팔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민간, 개인이 아니라 환매, 이 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매각하는, LH면 LH, SH면 SH, 경기도시공사면 경기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거기에만 다시 매각할 수 있게끔,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분양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땅을 분양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는 그래서 공공이 들고 있는 형태의 토지 임대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민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총괄과 사무관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부동산 시대 변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긴 하지만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의 분양 독점을 막는 취지가 있고 공공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물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입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아직도 50만 명이나 넘게 있는 만큼 대국민 신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온 제도에 따라서 그거 받으려고 청약통장 가입해서 아직 집 못 받은 사람이 50만 명이나 있고 민간만 공급하냐. 우리도 공공도 지속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반대 의견을 주최에서 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구 말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청약통장 가입해서 이거 받으려고 기다렸던 사람은 어쩌란 얘기예요. 그렇죠? 제도가 이렇게 확확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좀 눈이 확 커졌어요. 9억 원 초과 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 가능하다.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 주택을 가진 사람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됐다. 이 제도는 뭐냐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LH나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신에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까지는 9억 원 이하 또는 1주택자 만 가능했었나 봐요. 근데 그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가 되어서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느냐, 그러니까 이 허들을 왜 이렇게 낮췄느냐. 작년에 요거 도입을 10월 말에 도입했는데 이제까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제도를 실제 이용한 사람이 딱 2건뿐이랍니다. 아무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성화 또는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하는데 쓸만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만약에 이게 결국 연금을 나눠 받다가 나중에 이제 다 빼먹고 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산정해가지고 돈을 빼먹다가 그때까지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제 팔아서 이제까지 지급한 돈을 LH랑 여기가 뭐 금리랑 정해진 금액이랑 해서 가져가 남는 건 아마 상속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남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 손실을 아마도 이 LH 쪽, 이 공공에서 떠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해칭을 통해서 내가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으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예요. 근데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매달 돈을 타. 그리고서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빼먹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파는 시점에,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돈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타먹는다. 그렇게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타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가액을 산정해 놓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정한 금액을 계속 빼먹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양도세를 이렇게 회피해가는
예, 그런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제도는 좀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구멍으로서 예,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해. 예, 아무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